일본은 50년이요. 우리가 50년 먼저 시작했단 말이오. 브뤼셀 나토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축량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하던 일본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36개 나라가 일제히 바라본 곳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고 유럽의 하늘이 멈춰선 그 순간 전 세계가 단 하나의 나라에 SOS를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달려갔고 나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전 거지 나라라며 비웃고 걷어찼던 바로 그 나라, 대한민국에게 말입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심장이 됐을까요? 전 세계를 경악시킨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36개국 대표가 모인 긴급 에너지 안보 회의실에서 누군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천장 높은 회의실 안에서 쩌렁쩌렁 울렸어요. 대체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목소리는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40명 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한 장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한반도 남단, 거대한 산자락 아래로 끝없이 늘어선 원형 탱크들, 그리고 그 위에 영어로 박힌 한 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최후 보루 대한민국.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사이토 마사히코입니다. 올해 68이고요.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장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석유 비축과 에너지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G7 에너지 회의에도, 오늘 리나토 긴급회의에도 일본 대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소집된 이유는 단순했어요. 사흘 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각 홍해로 들어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혔어요. 세계 원유 수송로의 두 심장이 동시에 멈춘 겁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유럽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기 84 대운항 전면 중단. 프랑스 에어프랑스 다음 주부터 국제선 절반 감축 확정. 항공유 가격 일주일 만에 140% 폭등. 비서가 종이를 한 장씩 내밀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84대, 절반, 140%. 이런 수치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제 4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나토 에너지안보센터장 마리아 콜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국 출신의 단단한 여성이었죠. 그녀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콜린스 센터장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중동 원유를 받아 항공유로 정제하고 그걸 세계로 다시 보내는 능력, 그것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지구상의 한국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책상을 친 거예요. 콜린스 센터장님, 일본은 세계 최상위권 비축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233일분. 나라 전체가 반년 넘게 버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왜 일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콜린스 센터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동정도, 비웃음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사이토 장관님, 질문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일본이 아닌가가 아니라 왜 한국인가? 그게 지금 이 자리의 진짜 질문입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쿄에서 걸려온 번호가 떠 있었어요. 경제산업성 차관 호리에였습니다. 저는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왔어요. 브뤼셀의 새벽 공기가 유리창 너머로 차갑게 비쳤습니다. 사이토 장관, 호리에입니다. 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호리에 차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세계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사이토 장관, 정신 차리십시오. 그 나라가 무슨 에너지 강국입니까?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예요.
위기가 길어지면 결국 다 일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비축량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호리의 차관, 지금 유럽 항공기 84대가 멈췄습니다. 농담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이토 장관. 그쪽에서 괜히 한국 편을 드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50년을 먼저 시작한 나라입니다. 50년이에요. 잊으셨습니까?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었어요. 50년. 호리의 차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반세기 먼저 국가 석유 비축을 시작한 나라였으니까요.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50년의 시작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거든요. 끊겠습니다, 차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브뤼셀의 새벽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저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일본을 외면하고 있다. 비축량 세계 최상위권의 일본을.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처음 이 일에 발을 들인 건 26살 때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마치고 그해 통상산업성에 들어갔어요. 지금의 경제산업성이죠. 입부 첫 해부터 에너지 정책 실무 라인에 배속됐습니다. 그게 제 인생 전체를 결정했어요. 그 시절 일본은 두 번의 석유 파동으로 온 나라가 휘청이고 있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섬나라가 중동 산유국들 손에 경제 전체를 흔들리는 걸 국민 모두가 몸으로 겪었어요. 주유소 앞에 줄이 늘어섰고 공장이 멈췄죠. 그때 일본 정부가 결심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석유를 비축하겠다고. 두 번 다시 남의 손에 목숨을 맡기지 않겠다고요. 저는 그 초기 실무진 중 한 명이었어요. 북쪽 홋카이도부터 남쪽 규슈까지 전국에 거대한 국가 비축기지를 세우는 일을 직접 뛰었습니다. 젊은 관료에게 그건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일본의 안보를 손으로 짚고 있다는 자부심. 그 뒤 40년 넘게 저는 일본 에너지 안보의 현장을 걸었습니다. 중동 산유국 고위 관료들과 마주 앉았고 국제에너지 회의장에 일본 대표로 앉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원에너지청 장관이 됐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일본이 아시아 에너지 판의 중심이라는 믿음. 비축량 세계 최상위권. 정유 기술 세계 최고 수준. 중동과 쌓아 온 반세기의 거래 관계. 이 세 개의 기둥이 일본 에너지 안보의 척추였습니다. 저는 그 기둥을 하나하나 직접 세우고 관리해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진지하게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일본보다 반세기 늦게 출발한 나라. 비축 규모도, 정유 기술도 결국은 일본을 따라오는 후발주자. 제 머릿속 한국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게 편견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스크린 앞에서 콜린스 센터장이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인가? 그게 진짜 질문이라는 그 말이요.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발언권을 얻었어요. 콜린스 센터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본은 233일분의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양이에요. 그런데 나토는 왜 일본에 긴급 공급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콜린스 센터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비축량이 많다는 것과 그 석유를 항공유로 바꿔서 지금 당장 유럽 하늘로 보낼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본의 비축유는 일본 안에 있습니다. 일본의 정유시설은 대부분 일본 국내 수요를 위한 것이고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석유를 빠르게 정제해서 대규모로 유럽까지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일본은 그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요. 콜린스 센터장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스크린에 복잡한 화살표 지도가 떴어요. 중동에서 출발한 굵은 선들이 한국으로 모였다가 다시 유럽과 아메리카와 동남아로 퍼져나가는 그림이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원유를 받아서 정제하고 세계로 다시 보내는 일을 수십 년째 해왔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요.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은 현재 세계 1위입니다. 위기가 닥친 지금 유럽 항공사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곳이 거기뿐인 겁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계 1위.
한국의 항공유 수출이 세계 1위라고요? 일본이 아니라 제 머릿속 지식 어디에도 그 사실은 또렷하게 박혀 있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던 거죠. 그저 한국은 후발주자라는 편견이 그 모든 사실을 가려버렸으니까요. 센터장님, 그렇다면 지금 각국 정부가 한국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을요. 한국이 자국 비축분을 얼마나 풀어줄지 그 결정에 유럽의 하늘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햇빛이 제 눈을 찔렀죠. 저는 40년 동안 일본이 아시아 에너지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6개국이 모인 이 회의실에서 모두가 한국의 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브뤼셀 회의를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비서관 모치즈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장관님, 바로 경제산업성으로 가셔야 합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어요. 호리에 차관님이 주재하십니다. 무슨 회의인가? 호르무즈 사태 이후 10번째 긴급 회의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차 안에서 모치즈키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외신 기사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유럽 하늘이 멈춘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브뤼셀에서 콜린스 센터장이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산업성 회의실에 들어서자 15명 넘는 간부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호리에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아래였지만 야심만큼은 누구보다 큰 사람이었죠. 호리의 차관은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오, 사이토 장관. 브뤼셀에서 한국 자랑 실컷 듣고 오셨다고요? 회의실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호리의 차관.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세계가 일본을 외면하고 있어요. 외면이라뇨? 호리의 차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이토 장관,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위기가 길어지면 결국 비축량 많은 나라가 이깁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며칠이나 버티겠어요? 자기들 비축분 다 풀어버리면 그 다음엔 거짓골 나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욱하고 올라왔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차관,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호리의 차관의 표정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나 곧 다시 비웃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남의 원유 받아다가 끓여서 파는 거잖아요. 가공이나 하는 하청 국가 주제에 진짜 힘은 자원이고 자원은 우리가 더 많이 쥐고 있어요. 호리의 차관, 사이토 장관. 호리의 차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 한국에 무슨 정이라도 드셨습니까? 자꾸 그 나라를 치켜 세우시는데 듣기 거북합니다. 우리는 50년을 먼저 시작한 나라예요. 50년을. 그 나라가 비를 그을 때 우리는 이미 비축기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호리의 차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어요. 자국이 우월하다는 확신, 한국을 향한 멸시. 그건 사실 50년 전 제가 신참 시절 보았던 어느 얼굴들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 묻어둔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50년 전 제가 26 신참 관료였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 회의록을 받아 적던 어느 날 한국 정부가 일본에 협력 요청 공문을 보내왔어요. 자기들도 석유 비축을 시작하려 하니 기술 협력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던 일본 고위 관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거지 나라가 무슨 비축이야. 밥도 못 먹는 나라가 석유를 쌓겠다고? 10년 안에 절대 못한다. 협력. 우리가 왜? 그냥 반려해. 그들은 웃었습니다. 회의실 가득 비웃음이 번졌어요. 그리고 한국의 요청은 종이 한 장으로 거절됐죠. 그 거절 문서에 도장을 찍는 손길을 저는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26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그 비웃음에 함께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역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한국이 무슨 비축을. 우리가 맞아. 그게 5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리의 차관의 입에서 똑같은 비웃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5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못한 것처럼요. 차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50년 전에 한국이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호리의 차관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거지 나라가 무슨 비축이냐고 비웃으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회의실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그래서요? 호리의 차관이 팔짱을 꼈어요. 잘 거절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 공짜로 퍼줄 뻔했는데 그 거절당한 한국이 지금 세계가 SOS를 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호리의 차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코웃음을 쳤어요. 우연이겠죠. 운이 좋았던 거고요. 사이토 장관,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로 정책 회의를 흐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종이를 들고 뛰어들어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가 방금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 긴급 비축 물량의 저장과 정제 파트너로 한국을 공식 선정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UAE와 쿠웨이트도 한국과 유사한 협의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토가 한국 정부에 공식 긴급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호리의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일본은? 사우디가 우리한테는 뭐라고 했어?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일본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호리의 차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음모야. 한국이 뒤에서 뭔가 손을 쓴 거라고. 사이토 장관, 당신 브뤼셀에서 뭘 한 겁니까? 일본을 제대로 대변하긴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자국이 외면당하는 이유를 찾는 대신 한국을 음모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그 모습이요. 호리의 차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음모가 아닙니다. 이건 결과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의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 그걸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겠습니다. 호리의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장관이 직접요? 한국 따위에 체면 떨어지게 무슨 짓입니까? 호리의 차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일본을 외면하는 이유를 모르는 채로 우리는 단 하루도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답이 도쿄에 없다면 답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도쿄의 오후 햇살이 비쳤어요. 그런데 그 햇살 너머 서쪽 방향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종이 한 장으로 지워버린 나라. 이제 그 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 50년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요.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50년 전 그 비웃음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비행기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출구 앞에 피켓을 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피켓에는 제 이름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사이토 마사이코 장관님. 저는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사이토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윤재호입니다. 윤재호 정책관은 저보다 15살쯤 어려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에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넨 인사에는 묘한 차분함이 있었어요. 반가움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오래 준비해 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었죠. 정책관님, 일본어가 유창하시군요. 도쿄에서 유학했습니다. 장관님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제 일을요? 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시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공항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가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산업단지와 고층 건물들. 어느 순간 저는 이 풍경이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어쩌면 더 새로워 보였습니다. 정책관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 측에서는 제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출국 전날 밤에야 결심했습니다. 윤재호 정책관이 룸미러로 저를 흘낏 바라봤어요. 장관님, 저희가 장관님을 기다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50년 전 일본이 한국의 석유 비축 협력 요청을 거절한 그 문서. 한국 에너지 관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죠. 저는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전해집니까? 윤재호 정책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거지 나라라고 비웃으며 협력을 걷어찼던 이야기. 그 거절 덕분에 우리는 일본 없이 혼자 시작해야 했고, 결국 일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책관님, 그럼 한국은 저를 복수하려고 부른 겁니까? 윤재호 정책관이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이제 그런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왜입니까? 장관님이 직접 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50년 전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그 계획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빠르게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목적지는 여수였습니다. 한국 석유 비축의 심장이 거기 있다고 했죠. 여수에 도착했을 때 짙은 바다 냄새가 코끝으로 밀려왔어요. 저는 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산업도시 특유의 공기였어요. 항구 너머로 거대한 정유 공장들이 지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차가 어느 산기슭에서 멈췄어요. 입구에 보안검문소가 있었고 철제문 너머로 깔끔한 도로가 산 안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사이토 장관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 강민석입니다. 강민석 본부장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영광이라니요.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한국 비축 시스템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포장도로가 산 내부를 향해 완만하게 내려가는 구조였습니다. 5분쯤 내려가자 앞에 거대한 터널 입구가 나타났어요. 검은 입구는 사람 키의 수십 배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걸어가시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터널 입구 앞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지만 조명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입구 여파위에 새겨진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여수지하 비축기지. 그 아래에 새겨진 연도를 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착공 연도는 일본이 한국의 협력 요청을 거절했던 바로 그 시기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가 거지나라라고 비웃을 때 한국은 이미 땅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본부장님, 이 시설이 산속에 있는 겁니까? 정확히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지하 150m까지 내려갑니다. 150m요? 네. 그리고 이 터널은 일부일 뿐입니다. 저장 시설 전체는 수백 개의 안반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수백 개요? 맞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는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밑으로 조명이 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터널이 깊어질수록 공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피부에 닿는 서늘한 공기, 발소리가 울리는 거대한 침묵. 10여 분을 걸었을까요? 끝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천장은 좋기 40m는 되어 보였고 둥근 저장 탱크 수십 개가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탱크마다 굵은 파이프가 천장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조명이 공간을 비추었지만 워낙 넓어서 반대편 끝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이 시설 전체 저장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 2억 1천만 배럴입니다. 전국 12개 기지를 합친 수치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가까운 난간을 꽉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억 1천만 배럴. 일본이 자랑하던 비축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양이었어요. 그것도 지하에 외부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된 채로요. 일본은 대부분 지상 탱크 방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지하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차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여기 오셔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지하 150m. 외부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원유 저장의 이상적인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테러도 공습도 자연재해도 닿을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40년 동안 일본 곳곳에 지상 탱크를 세워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쌓을 것인가. 그게 제 평생의 화두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같은 시간 동안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시설을 짓는 동안 일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민석 본부장이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처음으로 옅은 감정이 실렸습니다. 요청했습니다. 50년 전에요.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일본의 협력 요청 공문이 갔고 그 요청은 반려됐습니다. 그 반려 사유가 담긴 문서가 한국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그 문서가 지금도 우리 보관소의 사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일본이 도와줬다면 이 공사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절당한 뒤 한국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떻게요? 일본 없이 우리 손으로 해낸다.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이 우리 손을 잡고 싶어 하는 날이 온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지하 150m의 이 거대한 공간이 50년 전 제가 함께 비웃었던 그 결정에 대한 대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 깊은 지하까지 신호가 잡힌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화면에는 호리의 차관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사이토 장관, 지금 한국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수입니다. 한국 지하 비축기지를 보고 있어요. 당장 돌아오십시오. 일본 장관이 한국 시설이나 구경하고 다닌다는 게 알려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호리의 차관. 제가 지금 본 것을 차관께서 보셨다면 체면 따위는 생각도 못 하실 겁니다. 또 한국 자랑입니까? 사이토 장관, 진짜 실망입니다. 그깟 땅굴 좀 파놓은 거 보고 넋이 나가셨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호리의 차관.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자 강민석 본부장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이 공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옆에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 거대한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50년 전 우리가 종이 한 장으로 지워버린 그 가능성이 지금 제 눈앞에 실체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규모를 까마득히 뛰어넘은 모습으로요. 지하 기지를 나오자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강민석 본부장과 윤재호 정책관이 저를 정유단지로 안내했어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본부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장관님, 저기 보이시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도 없이 이어진 공장 굴뚝과 거대한 정유탑들이 지평선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일본의 어느 정유 단지보다도 거대했어요. 이게 전부 정유 시설입니까? 여수 한 곳에만 대형 정유사가 집결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되는 원유량이 하루 기준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그런데 장관님,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희는 단순히 정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유사 본관 건물에 도착했어요. 현관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사이토 장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전략기획실장 정태경입니다. 정태경 실장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벽 한 면이 통유리였는데 그 너머로 거대한 정유 공장 내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파이프와 탑들이 정교하게 얽힌 모습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장관님,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규모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구조입니다. 정태경 실장이 스크린에 지도 한 장을 띄웠어요. 중동에서 출발한 굵은 화살표들이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화살표들 중 상당수가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게 현재 원유 흐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원유가 어디로 가는지 보시겠습니까? 정태경 실장이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그러자 한국에서 다시 뻗어나가는 화살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들은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동남아로,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어졌어요. 장관님, 한국은 중동 원유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원유를 받아서 고부가 가치 석유 제품으로 정제한 뒤 다시 세계로 보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큰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정유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유는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를 위한 것이었어요.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았죠. 일본은 석유 제품을 사오는 쪽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실장님, 한국 정유 산업이 이런 구조를 갖춘 건 언제부터입니까? 본격화된 건 한 세대 전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도 내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유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요. 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정태경 실장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장관님,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서 수출하면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자원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가공무역의 논리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규모입니다. 한국은 이 가공무역을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웠어요. 지금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은 세계 1위입니다. 중동 원유로 만들어진 항공유 상당수가 한국 정유소에서 세계로 나갑니다. 저는 브뤼셀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문장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국이 멈추면 유럽 하늘이 멈춘다. 이제 그 말이 왜 과장이 아닌지 분명하게 이해됐습니다. 실장님, 이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태경 실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이걸 허브라고 부릅니다. 허브요? 네. 중동 원유가 들어오는 입구, 정제되는 공장, 세계로 나가는 출구. 이 세 가지가 한 공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오전에 보신 지하 비축기지까지 얹혀 있죠. 비축은 이 허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저장소를 만들어 왔습니다. 비축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그게 일본 에너지 안보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50년 동안 허브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비축은 그 허브의 한 조각일 뿐이었어요. 저장소와 허브. 이 차이가 50년의 결과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거였습니다. 실장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태경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시도는 많았습니다. 싱가포르도, 중국도, UAE도 했죠. 하지만 비축, 정유, 수출, 그리고 지리적 안전성.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네 가지라고요. 그런데 장관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되물었어요. 신뢰요? 기술도, 규모도, 구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신뢰가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정태경 실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건 내일 직접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차관님이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장관님을 만나고 싶다고 미리 연락이 와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알라시드 차관입니까? 정태경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시는군요. 알라시드. 그는 제 30년 지인이었어요.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죠. 그가 지금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일본 장관인 저를 한국 땅에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수의 오후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유 공장의 거대한 실루엣이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내일, 저는 30년 지인의 입에서 제가 아직 잃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알라시드 차관을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회의 테이블과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이에 놓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이토 장관, 알라시드 차관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사이토 장관, 한국까지 직접 오셨군요. 일본 에너지 정책 최고 책임자께서 직접 확인하러 오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알라시드 차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찻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몇 초가 저에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사이토 장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장관님은 그동안 저희 사우디를, 저희 중동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멈칫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본 에너지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희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동은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공급국이었습니다. 일본은 중동 산유국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원유를 받아왔고, 그게 일본 에너지 안보의 기반이었어요. 알라시드 차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이 이상했습니다.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사이토 장관, 그 대답이 오늘 질문의 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본은 저희를 공급원으로 보셨습니다. 한국은 저희를 동반자로 봤습니다. 그게 50년 동안 쌓인 차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이 가볍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관님,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관님, 저는 30년 동안 장관님과 수많은 회의를 함께 했습니다. 도쿄에서도, 아부다비에서도요. 그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한 건 항상 같았습니다. 가격, 물량, 공급 기한, 그리고 품질. 그게 거래의 기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료들이 저희에게 처음 던진 질문은 달랐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잠시 곱씹었어요. 상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는다는 것. 그건 너무 단순한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0년 경력에 제가 알라시드 차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기억이 있었던가요? 돌이켜봐도 저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차관님, 그게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사이토 장관, 저희 사우디는 산유국이지만 인프라 국가는 아닙니다. 저희는 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세계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정유, 인프라, 저장 인프라, 물류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본은 저희에게 원유 공급만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약점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자세였죠. 그건 거래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알라시드 차관이 허리를 조금 숙이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한국은 저희 약점을 저희와 함께 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정태경 실장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이 만든 건 허브라는 말, 그리고 그 허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라는 말이요. 차관님,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한국은 저희 원유를 가져가 한국 저장 시설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대신해 세계 시장에 판매해 주겠다고 했어요. 가격 변동에서 오는 위험도 함께 나누겠다고 했고요. 저희는 그 제안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하셨습니까? 자원거래에서 이런 구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공급국이 약자고 수입국이 강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희와 대등한 관계를 제안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희는 시험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량이었죠.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지켰습니다. 몇 년에 걸쳐 물량이 늘어났고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게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진 관계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차관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제안을 하지 못한 걸까요?
일본도 정유 인프라가 있고 저장 능력도 있습니다. 알라시드 차관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이토 장관, 이건 제 개인적인 관찰입니다만 말씀하세요. 일본은 스스로를 저희보다 위에 두셨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서 자원을 사오는 구조로 관계를 이해하셨죠. 그 관점에서는 저희와 동반자가 된다는 발상 자체가 나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알라시드 차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적은 날카로웠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자기 위치를 지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치를 지키려는 자세 때문에 한국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차관님, 그럼 이번에 사우디가 한국을 공식 파트너로 선택하신 건 이번 사태 때문이 아니라 지난 50년의 결과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저 저희가 오랜 시간에 걸쳐 내린 판단을 세상에 공개하는 계기가 됐을 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우리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멀리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빌딩들 중 어딘가에 한국 에너지 기업들의 본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제가 50년 동안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관계였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상대와 어떤 관계를 쌓을 것인가? 그 질문을 저는 50년 동안 진지하게 던진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중동은 자원이었고 한국은 계산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게 중동은 동반자였고 중동에게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그 차이가 오늘을 만든 겁니다. 사이토 장관. 알라시드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예, 차관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이 이야기를 일본 정부와 업계에 전해 주십시오. 지금 일본은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일본이 먼저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굳어진 관료 사회의 시선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호리에 차관 같은 사람이 버티고 있는 한은요. 알라시드 차관과 헤어진 그날 오후 윤재호 정책관이 저를 다른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장관님, 한 분 더 뵙게 될 겁니다. 마침 한국에 와 계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브뤼셀 나토 회의를 주재했던 마리아 콜린스 센터장이었어요. 콜린스 센터장님, 여기서 또 뵙는군요. 사이토 장관님, 저도 놀랐습니다. 같은 곳에서 답을 찾고 계시는군요. 콜린스 센터장은 나토를 대표해 한국과 긴급 협력을 조율하기 위해 직접 서울에 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못 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센터장님,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콜린스 센터장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저희 긴급 요청을 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은 기존 장기 계약분에서 떼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자체 비축분에서 나가는 거였습니다. 비축분에서요? 네. 즉, 한국이 자국의 안보 재고를 깎아서 유럽에 긴급 공급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이 원한 건 장기 공급 계약 조건의 재조정이었고요. 저는 콜린스 센터장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건 한국 정유사들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유럽은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하늘을 멈추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나토 본부와 긴급히 협의한 끝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센터장님, 일본 쪽에는 접촉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일본도 정유 능력이 있고 비축량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콜린스 센터장이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관님,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항공유 수출 규모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유사들도 생산은 하지만 그 물량은 대부분 일본 국내용이에요. 수출용 항공유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아시아에서 한국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어제 정태경 실장에게 들었던 설명이
다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여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장관님은 한국에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50년 전 일본이 한국을 비웃으며 거절했던 한 장의 거절 문서를 다시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콜린스 센터장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저도 한 가지 고백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희 나토도 유럽도 오랫동안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그저 가격, 경쟁력 좋은 공급사 중 하나로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 한국은 공급사가 아니라 협상 상대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라시드 차관이 했던 말이 겹쳐졌어요. 공급원과 동반자. 그 두 단어의 차이가 사우디 차관의 입에서도 나토 센터장의 입에서도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님, 어쩌면 유럽도 일본도 지금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한국을 거래처로만 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거래처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콜린스 센터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재호 정책관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일본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윤재호 정책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일본 뉴스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 호리의 차관이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한국이 무슨 에너지 강국입니까? 남의 원유 받아다 끓여 파는 하청 국가일 뿐이에요. 일본은 세계 최상위권 비축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위기가 길어지면 세계는 결국 일본을 찾게 될 겁니다. 한국에 의존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호리의 차관은 자국이 외면당하는 진짜 이유를 끝까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을 한국에 대한 멸시로 덮으려 하고 있었어요. 장관님, 윤재호 정책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발언이 지금 일본 내에서도 논란입니다. 외신들도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콜린스 센터장이 그 영상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이토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발언이 일본을 더 고립시킬 겁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의 손을 잡는 마당에 일본 정부 고위 인사가 한국을 공개적으로 멸시하면 어느 산유국이 일본과 새 관계를 맺으려 하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호리의 차관 한 사람의 오만이 일본 전체의 미래를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자는 도쿄였습니다. 일본 대형 정유사의 원로 임원 아키모토였어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업계 지인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이토 장관, 지금 한국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키모토상. 무슨 일이십니까? 장관,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본 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키모토상은 업계에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동 산유국들이 이번 사태 이후 일본과의 거래 조건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과 맺은 조건을 참고하자는 거예요. 한국 조건을 참고하자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한국과 중동이 맺은 조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 조건이 아니라 비축과 정유와 공동 판매까지 묶인 복합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태경 실장의 말이 다시 겹쳐졌어요. 한국이 만든 건 허브라는 그 말이요. 아키모토상, 지금 일본 업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장관님이 한국에서 본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한국이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었는지, 중동과 어떤 관계를 쌓았는지, 일본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저희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키모토상,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모든 걸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일본이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말로 늦어요.
장관님,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호리에 차관님이 기자들 앞에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외신에 퍼지면서 중동 쪽 분위기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사우디 측에서 일본과의 협의를 잠정 중단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는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키모토상, 제가 돌아가서 정리하겠습니다. 호리의 차관의 발언은 일본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부디 그래 주십시오. 저희는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오래 서 있었어요. 서울의 밤은 도쿄만큼이나 밝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이 50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의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맡 탁자 위에 가방을 열고 안에 넣어둔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50년 전 일본이 한국을 거절했던 그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강민석 본부장이 어제 제게 건넨 거였어요. 한국이 50년 동안 보관해온 그 거절 문서를요. 저는 그 문서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우리가 한국의 미래를 지워버린 결정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비현실적, 재정 부족, 기술 미비, 10년 내 완성 불가능. 그 한 줄 한 줄이 오늘 제가 두 눈으로 본 모든 것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지하 150m의 거대한 비축기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허브, 사우디가 한국을 동반자로 택한 50년, 나토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은 현재. 저는 그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창고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이 쌓을 것인가만 고민했죠. 그런데 한국은 같은 50년 동안 세계를 연결할 시스템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거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필요한 때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어요. 밖에서 급하게 주문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일본 내각과 업계 최고위 앞에서 이 진실을 전해야 했어요. 호리의 차관이 끝까지 비웃을 그 진실을요. 50년 전 한국을 비웃었던 자리에 있었던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이야기를 일본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고백이야말로 제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일본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서울의 밤이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윤재호 정책관이 저를 배웅했어요. 장관님, 한국에서 보내신 사흘이 어떠셨습니까? 정책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4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장관님, 무너진 게 아닙니다. 새로 보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한참 생각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무너진다는 건 끝이지만 새로 본다는 건 시작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빠르게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내려다보며 50년 전 우리가 종이 한 장으로 지워버린 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어요. 하네다 공항에 내리자 비서관 모치즈키가 굳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바로 경제산업성으로 가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어요. 내각 관계자와 업계 최고위가 전부 참석합니다. 호리의 차관도 오는가? 모치즈키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장관님,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성 내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호리의 차관님이 장관님이 한국에 매수당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다닙니다. 일본 장관이 한국 편을 들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국이 외면당하는 진짜 이유를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진실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마련이니까요. 모치즈키, 걱정 말게. 내일 회의에서 전부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그 비웃음 소리와 사흘 동안 한국에서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제산업성 대회의실에 섰습니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그날 호리의 차관이 저를 비웃었던 바로 그 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15명이 아니라 40명 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각 관계자, 정유사 대표들,
그리고 맨 앞줄 가운데에 호리에 차관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사이토 장관. 진행을 맡은 경제산업 대신 쿠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서서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쳤어요. 그러나 곧 그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료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며칠 전 브뤼셀 나토 회의에서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세계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찾는가? 저는 그 질문에 침묵했어요. 40년 경력에 저도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거기서 본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리의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또 한국 자랑입니까? 사이토 장관, 매수당한 사람의 보고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호리의 차관, 매수라는 단어를 쓰셨군요. 좋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에 다시 그 단어를 쓰실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가방에서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한 장을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50년 전 일본이 한국의 석유 비축 협력 요청을 거절한 문서의 사본입니다. 한국이 50년 동안 보관해 온 거예요. 거지 나라가 무슨 비축이냐고, 10년 안에 절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비웃으며 한국을 걷어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26 신참 관료로서요. 회의실 몇몇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사흘 동안 그 비웃음의 결과를 두 눈으로 봤습니다. 지하 150m, 총저장 용량 2억 1천만 배럴의 거대한 비축기지, 중동 원유를 받아 정제해 세계로 보내는 항공유 수출 세계 1위의 허브, 그리고 사우디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동반자로 택한 50년의 신뢰. 저는 손가락을 하나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이 만든 건 저장소가 아니라 허브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은 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쌓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상위권 비축량을 가졌죠. 그런데 한국은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잘 움직일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비축과 정유와 수출이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저는 손가락 2개를 들었습니다. 둘째, 한국은 산유국을 공급원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우디 알라시드 차관을 만났어요. 제 30년 지인입니다. 그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공급원으로 봤고 한국은 우리를 동반자로 봤다. 그게 50년 동안 쌓인 차이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호리의 차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3개를 들었어요. 셋째, 한국은 거래처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나토 에너지 안보센터장 콜린스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가격, 경쟁력 좋은 공급사 중 하나로만 봤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한국은 우리가 의존하는 시스템이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유럽 최대 항공사가, 나토가, 세계 최강의 동맹이 한국 앞에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필요한 때,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밖에서 급하게 주문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쿠로다 대신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이토 장관.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신님. 알라시드 차관이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자세만 바꾸면 관계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바로 그때 호리의 차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십시오. 이건 전부 한국의 선전입니다. 사이토 장관은 사흘 만에 한국에 넘어간 거예요. 일본은 세계 최상위권 비축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위기가 길어지면 세계는 결국 우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저런 감상적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직원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어요. 대신님, 긴급 속보입니다. 말하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가 방금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과의 신규 협력 협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한국 비하 발언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성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하청으로 보고 동반자를 모욕하는 나라와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발언은 어제 호리의 차관님의 기자회견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호리의 차관을 향했어요. 호리의 차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한국이 사주한 거야. 사우디가 왜 내 발언을. 호리의 차관. 쿠로다 대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의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일본은 사우디와의 마지막 협상 창구를 잃었습니다. 사이토 장관이 사흘 동안 한국에서 길을 찾아오는 동안 당신은 카메라 앞에서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대신님, 저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킨 겁니다. 자존심이라고요? 쿠로다 대신이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지킨 건 자존심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그리고 그 오만이 국가의 미래를 깎아먹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신님, 총리 관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리의 차관의 발언이 외교 참사로 번지고 있다고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라는 지시입니다. 호리의 차관이 비틀거렸어요. 그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그 모습을 단상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50년 전 한국을 거지 나라라고 비웃던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비웃음으로 한국을 멸시하던 한 사람이 그 멸시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누구의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만이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회의실 정유사 대표 한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사이토 장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이면 정말 늦지 않은 겁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한국을 향한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는 시선도, 산유국을 공급원으로만 보는 시선도 전부 내려놓아야 해요. 쿠로다 대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메모를 시작했고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호리의 차관은 직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그의 등은 들어올 때보다 한참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한국을 깎아내려서 일본이 커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경제산업성 건물을 나왔습니다. 도쿄의 오후 햇살이 제 얼굴을 비쳤어요. 저는 한참 동안 건물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이 건물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26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제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믿었죠. 그리고 그 젊은 관료는 회의실 구석에서 한국을 향한 비웃음에 함께 묻혀 있었어요. 그 청년이 68이 되어 오늘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일본 최고위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한 줄로 지워버린 한국의 미래가 오히려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걸 증언했어요. 이것이 제 40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흘 동안의 여정을 다 이야기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걸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창고를 지었고 한국은 50년 동안 세계를 연결할 시스템을 지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하나의 문장을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나는 한국을 평가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세계를 평가하는 시대가 왔다. 제 이름은 사이토 마사이코, 68,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장관. 40년 동안 일본 에너지 안보를 설계해 온 사람. 그리고 50년 전 한국의 미래를 종이 한 장 위에서 함께 지워버렸던 사람. 오늘 저는 그 한국의 이야기를 일본에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언이 일본을 바꿀 수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세계 에너지 판의 중심은 더 이상 도쿄가 아닙니다. 서울이고 여수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저는 50년이 걸렸어요. 일본이 그 시간을 다시 낭비하지 않기를 저는 제 남은 생 동안 조용히 바랄 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가 지는 방향에 50년 전 우리가 비웃었던,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자원에너지청 장관이 한국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50년 전 거지 나라라며 비웃음 받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가 SOS를 보내는 에너지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원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오직 우리의 힘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